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3주차 산림 수문학 진행해 볼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역의 형태학이라고 유역의 형상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과 지형, 지질이죠. 집안의 그런 어떤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형, 모양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또 하천의 유형이 어떻고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수계 우리가 유역이죠. 물이 모이는 하늘에서 비가 내렸을 때 땅으로 한 지점으로 모이는 그런 것들 보통 이제 능선을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분수계 그다음에 이제 하천의 형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서원인데요. 지형학, 지오몰폴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토양의 지질 구조나 형태는 유역에서 모든 수문학적 진행을 지배하고 인간의 물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토양의 지질.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바닷가 모래 같은 지질이나 아니면 점토 같은 지질이다. 이럴 때는 상당히 다른 차이를 보이겠죠. 이런 영향들을 미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물은 과거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물이 움직이는 우리가 이제 뭐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처음에는 평평했던 지형에서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뭐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면을 절단해서 우리가 절토 사면을 만들죠. 그래서 경사면을 만들고서 이제 이런 택지들을 만들어 놓고서 사유가 있어서 뭐 이제 금전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그 허가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시간에 이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방치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그죠. 그럼 이 사면이 비가 올 때 처음에는 이제 아주 깨끗한 면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조금씩 침식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우격 침식이라고 그러죠. 우격 침식 시작해서 누구 그다음에 구곡 이런 식으로 다 침식이 돼서 네, 나중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커다란 이런 골짜기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파여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그 지형을 따라서 물이 모이게 되겠죠. 자, 지형학. 현재 지형을 형성하게 된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명, 알아보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천 형태학이라는 것도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형학에서 특화된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침식과 퇴적에 의해서 형성된 하천과 범람지만 전문으로 다루는 이런 학문 분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역 형태학인데요. 지형, 지질 구조, 토양의 물리성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한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수문의 기작, 수문할 이제 그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수질, 토양의 저류 등 직접 유량의 속도라든가 연간 유출량의 변화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입량하고 유출량은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유역 형태학은 토양의 상태라든가 공해, 침식의 위험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전략 등의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유역 형태학이 왜 필요하냐? 풍화토층의 지형과 이게 표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질 구조 그리고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것들이 이런 파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는 관찰된 수많은 수문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수문 현상에는 안반과 풍화토층에서의 지질 및 저수능, 폭우에 대한 하천 유출의 속도, 그리고 1년 동안의 하천 유출량 등의 분포 같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림자원관리자는 임도, 지하층의 안정, 그리고 다른 여러 요인들과 관련된 침식 위험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유역의 형태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사방댐을 설계한다고 할 때도요, 네, 적정한 크기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역의 면적이라든가 유역의 경사, 평균 경사, 그다음에 유로의 길이,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최대 얼마가 왔을까? 홍수위를 계산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홍수위보다 낮게 댐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댐 위로 물이 넘쳐서 문제가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홍수위를 될 만큼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댐이 원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이런 형태들의 자료들로 활용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유역의 구조나 수문 기작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침식이라든가 교량 설치, 소류지, 수로 개설, 공해 방지의 설계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댐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댐을 만들 겁니다. 계곡에다 댐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물이 이 정도만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이 정도만 해야 돼요. 이쪽으로 물이 넘치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이걸 유역을 고민 안 하고 그냥 모양만 이쁘게 만든다고 잘못 만들면 어떻게 돼요? 네,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대부분 유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과 지질학적 조건이 지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의 지형은 융기와 침강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융기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지반이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침강은 융기와 반대로 지반이 주변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융기와 침강은 연약권 위에 떠 있는 암석권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조륙운동과 조산운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융기는 지질적인 단층 형성이라든가 대륙의 이동, 화산활동, 바람에 의한 퇴적의 결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하천과 토석 이동에 의해서 지형을 형성하게 되고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지하 암석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겠죠. 물과 중력의 작용은 항상 지속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로? 은결, 해동, 낙하, 용해, 침전 같은 형태로 계속 이동하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침식은 인간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침식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는 자연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풍화되는 것들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자, 실제로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질량하고요. 무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질량은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 고유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재거나 달에서 재거나 똑같아요. 무게는 어때요? 그거는 지구가 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달에 가면 어떻습니까?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 무게죠. 몸 질량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원래는 킬로그램 중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럼 킬로그램은 질량이고요. 킬로그램 중이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자를 매번 쓸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중자를 생략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질량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그 접시 저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추를 올려놔서 정확하게 질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질량, 우리가 1g, 1g, 뭐 10g 이런 식으로 질량 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질량 원기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오늘 재도 1g이어야 되고요. 몇십 년 후에 재도 1g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금하고 이런 합금을 이용해서 이 질량 원기를 만들었어요. 또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혹시 산화되거나 변화될까봐 유리로 만든 진공관 속에다가 보관을 해서 이걸 또 그냥 밖에다 두면 걱정이 되니까 스위스의 금고에 딱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보니까 이게 변해요. 네. 어떻게 해도 변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질량, 1g의 단위를 질량을 정의하는 것들을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침식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 의해서 가속화는 시킬 수 있어요. 조금 느리게도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만. 자, 하천에선 종침식, 횡침식, 곡두침식. 곡두침식이 뭐냐면 이제 곡선 부분의 요 머리 부분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것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계곡의 물매, 경사가 점점 급해집니다. 자, 이렇게 침식된 물질은 바다를 향해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류에 충족토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산에서부터 이렇게 침식된 것들이 평평한 평야지대에 가면은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쌓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다고 그래서 선상지라고 아마 여러분들 지리인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침식되는 곳들은 보통 이제 산림이나 원생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퇴적되는 곳은 결국 하류 지역이죠. 농경지나 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여기에 모일까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제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퇴비를 줄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년 상류로부터 홍수에 의해서 범람을 합니다. 하류 지역은 범람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상류에서 남아도는 양분이 물에 녹거나 아니면 토사와 섞여서 같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수해에 의한 피해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버티게 되고요. 거기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4대 문명의 발상지 어디입니까? 인더스 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제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나일강 주변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요, 황하강 주변에 황하 문명이 있죠.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면 네, 대규모 하천의 하류 지역에 범람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이런 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력하고 조산운동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조력 간단하게 봅니다. 넓은 범위에서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지각의 융기 침강 운동입니다. 원인은 지각은 밀도가 큰 맨틀 위에 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대륙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면 여긴 가벼워지죠. 무게가 감소되니까 융기를 할 테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것들은 어디로 가요? 풍화 침식된 것들은 흘러서 바다에 가서 쌓입니다. 그럼 바다에 쌓이니까 어때요? 해수 양하고 토양까지 들어가니까 무게가 증가하니까 침강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요게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각의 높은 부분이 가벼워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운반돼서 퇴적돼서 무거워지면 침강이 된다. 가벼워지면 융기, 무거워지면 침강. 자, 이런 조류운동의 증거로서는 우리 융기의 증거로 보면요. 해안당구나 하안당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높은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화석 같은 것, 바다, 해양 식물이나 동물의 화석들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사막 한가운데서 고래 화석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침강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아스시 해안이나 우리나라의 다도해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해저 산림 지형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조산운동 이야기 해볼까요? 거대한 스콕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산대의 특징은 띠 모양으로 화산대나 지진대와 거의 일치해서 분포를 합니다. 자, 10km 이상의 두꺼운 지층이 심한 스콕과 단층의 지질 구조를 이루며 산맥의 축 방향을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천해성과 심해성, 퇴적층이 공존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지중해, 멕시코만 등 형태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악산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결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써 이제 산사태, 토성류, 낙석과 같은 이런 가속 침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에 의해서 가속화되는 일차적인 형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표화 침식은 카르스트 지형과 같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종 중요한 요인에서 관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침식이 발생하는 것 겉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추정치는 다양하긴 하지만 실제로 계류수 흘러가는 이제 물에는 1리터당 약 200mg 정도의 광물질이 녹아 있으며 하천을 따라서 헥타당 한 40kg 정도가 바다로 유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침식은 수질과 양분 순환에 다른 인자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류 지역에서 이런 이제 미네랄이나 이런 양분들이 풍화나 침식에 의해서 홍수 때 하류로 이동을 해서 양분 순환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특히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북한강 상류 지역에서 고랭지 채소들을 재배하게 되면서 자, 피복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황토, 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농경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출되는 이제 황토 때문에 뭐 소양강 댐이라든가 이렇게 댐에 이제 탕류, 물이 진탕돼 갖고 이제 흙탕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거기에 또 양분까지 포함돼서 내려오죠. 과거에는 댐이 없었으니까 그냥 하류로 흘러가면 됐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댐이나 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흘러가지 못하고 거기에 쌓입니다. 부영의 현상에 의해서 뭐 여러분들 이제 녹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석회암이 녹아있는 계류의 물, 우리가 이제 충청북도 단양 지역 가면 아마 이렇게 되죠. 냉각수나 전기보일러에는 부적합합니다. 왜? 이 중탄산 칼슘 용액이죠. 석회암이 녹아 있으니까. 얘가 침전이 돼요. 보일러 관 안에 침전이 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사람들도 혈관에 때가 그 기름이 끼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이 되는 거죠. 보일러 관이나 이런 것들이 막히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문제가 되죠. 하지만 다양한 수생식물이라든가 이런 식물 입장에서는 훌륭한 서식처하고 양분이 공급되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mass waste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대량의 물질들이 급속하게 이동하는 형태들이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산사태라고 하는데요.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기반암이 부서지는 거냐, 아니면 기반암이 아닌 토양 같은 물질들이 무너지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떨어지는 형태냐, 폴이냐, 아니면 토플레스 넘어지는 형태냐, 아니면 슬라이드 되는 형태냐, 아니면 레터럴 스프레드라 그래서 그냥 천천히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완경사지에서 천천히 밀리는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폴이라고 그러죠. 바위가 이제 낙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떨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폴입니다. 소일도 폴이 돼요. 이렇게 뚝 떨어져서 떨어지는 형태들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플리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리를 따라서 무너져서 내리는 형태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데브리스토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토양에서는요. 하천이 이렇게 공유 하천이 흐르면서 침식에 의해서 일부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와서 엎어지는 형태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경우 이제 이제 슬럼프하고 락블럭 슬라이드 같은 형태도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는 거죠. 이제 사면을 따라서 미끄러져 내리는 형태들이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재밌는 형태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까 토플레스처럼 잘라져 갖고 이게 면을 따라서 밀려 내려오는 형태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레터럴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거의 완만하죠. 조금씩 부서지면서 그냥 하는 형태가 되고 토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물하고 연관을 지면요, 또 재밌어져요. 자, 물이 있으면 속도가 이제 점점 건조하냐, 물이 있냐에 따라서 데브리스 플로우냐, 아니면 이제 데브리스 어발란체냐, 아니면은 이제 슬로우
얼스플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건조하면 이제 땅이 천천히 밀려 내려오는 형태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데브리스 플로우 같은 경우 우리 토성류 형태로 상당히 베리 래피드라고 돼 있죠. 매우 빠릅니다. 그럼 베리 래피드 얼마예요? 예, 초당 한 3m 이상 움직임입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위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토성류 같은 경우 발생할 때 보면은 이제 샌드와 실트 플로우냐, 거의 뭐 이류, 머드 플로우 이런 얘기 하죠.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있어요? 롬스 플로우 같은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풍화토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고운 황토 같은 것들이 흘러내리는 형태들이 될 거예요. 이런 속도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익스트림리 래피드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베리 래피드죠. 상당히 빠르고요. 이런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들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질학적 과정과 구조에 의해서 조절되는 중요한 수문학적 특징들이 유역의 경사면 위에서 풍화된 물질의 길이, 각도, 깊이 등에 따라서 물질의 양, 질, 타이밍을 결정하는 멘틀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네, 정리가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인자들이 결국은 수문학적 특징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풍화된 지각의 지질학적 명칭을 우리가 레골리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토나 풍화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풍화토의 깊이와 물리성을 분석함으로써 유역의 저류능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유역의 저류능,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수문현상 가운데 측정하기 가장 어렵지만 굉장히 재밌고 흥미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게 엄청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땅속에 있는 것만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번에 이제 하천의 유형 및 분류 해보도록 할까요? 하천에 물이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게 되겠죠. 지질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쭉 라인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하계망 혹은 수계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수계망은 지형 또는 지표수 분수계로서 우리가 형성을 하게 되죠. 자, 오랫동안 물의 잠재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수계망이 발달해 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라는 분은 1964년도에 하천이 물의 에너지를 길이에 따라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면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을 짓게 되고요. 뭐 이 얘기가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오른쪽 아래 이제 그림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자, 폭포나 구곡 침식지와 같이 갑자기 떨어지는 하천이나 계류의 경우에는 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하천의 계류의 불연속부를 깎아서 에너지를 부드럽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워터폴이죠. 폭포가 떨어지면 어때요? 밑에 파여 있어요. 점점 파이죠.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다시 마찰, 충격 에너지로 감소를 시키면서 이제 에너지를 줄이는 형태가 되죠. 그럼 유속이 느려져서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경우 예로 들어 보면요. 주기적으로 붕괴하고 점진적으로 상부가 후퇴를 하죠. 자, 이렇게 후퇴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침식에 저항하는 바위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결국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입 암상이라든가 여울, 폭포 같은 것들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암석 때문에 물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곳이 약한 곳이 침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천망을 따라 이루는 이런 변곡점은 고원, 골짜기, 내륙 습지 생성의 기초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관입이죠. 관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약해요. 관입되는 것들이 보통 주변의 암지라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침식이 먼저 발생하기도 돼요. 그래서 뭐 실, 다이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실 같은 경우가 이제 관입 암상이고요. 다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벽처럼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관입 암상은 약간 들어가 있는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다음에 여울 같은 경우 어때요? 이제 야트막하게 퇴적이 되면서 여울이라고 그러죠. 주변보다 이제 수심이 얕으면서 이제 큰 돌이나 이런 것들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이제 큰 돌 같은 것들이 주저앉아 버려 갖고요.
이렇게 얕은 여울을 형성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곡선부 같은 경우 이 오른쪽 부분은 퇴적이 될 테고요. 수충부 부분은 계속 침식이 이루어집니다. 침식을 해서 하류로 다시 이동을 시키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풀 이제 깊이 있는 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다시 여울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또 이 여울에 의해서 무거운 것들은 남고요. 가벼운 것들은 이제 이쪽 백사장이 형성이 될 테고요. 다시 반대쪽 수충부라고 그러죠. 물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물은 직선으로 가고자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풀이 형성이 됩니다. 똑같이 여울이 만들어지고요. 또 반대로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출 기간인데요. 하천은 계절과 강우 강도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죠? 비가 올 때는 하천이 범람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해외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아마존 강이 강이 달라져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점점 침식, 원래는 이제 직강 하천으로 시작을 하죠. 직선 하천이 흐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변곡점들에 의해서, 변이점들에 의해서 이게 점점 침식이 확대되고요. 이렇게 S자 형태로 흘러가기도 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요, 홍수가. 비가 많이 와갖고 확 비가 흘러가면 직선이 돼버립니다, 다시. 그럼 이제 이렇게 구석탱이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호수처럼, 솥불 모양의 호수처럼 우가코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또 다시 연결이 돼요. 다시 직선이 됐다가 계속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눠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수하천, 뭐 상시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간헐천, 그다음에 건천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이렇게 한 3개 정도 나눠요. 우리나라도 뭐 수치 지형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 지형도 같은 걸 봐도요.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 코드하고요.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데 흔적만 남아있는 코드, 건천 코드 이런 것도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상수하천은 극심한 가뭄 때를 제외하고는 늘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물이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간헐천은 일반적으로 우기에만 흐르는 하천입니다. 연중에 몇 달만 흐르는 하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간헐천하고 건천의 차이는 간헐천은 그래도 비가 오고 나서 한동안 더 흘러요. 근데 건천은요, 강우 후나 또는 얼음이나 눈이 녹은 후에 잠깐 생기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물이 쭉 표면이 흘러나가고 나면 더 이상 하천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로가 분명하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 흔적이 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